박민혁 대표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 기자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의 입 앞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질문의 주인공. 박민혁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녀 윤혜운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아내의 장례식 상주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쌌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검은색 상복, 슬픔에 잠긴 듯 붉어진 눈시울,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 혜은이, 제 아내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잃은 지금 제 세상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 중이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 지긋지긋한 장례식만 끝나면 유진그룹은 완벽하게 내 손에 들어온다. 1년 전 요트 사고로 아내를 실종 처리하고 마침내 오늘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정표를 얻어 회장직에 오르는 것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유진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듯 대통령과 각계 재벌 총수들이 보낸 거대한 조화들로 가득 차 있었다. 비통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은 그의 슬픔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던 바로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소란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몸에 잘 맞지도 않는 낡은 검은색 원피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 누가 봐도 이런 상류층 장례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평범한 모습이었다. 경호원 2명이 여자를 막아섰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박민혁의 미간에 짜증이 서렸다. 이 중요한 순간에 감히 누가 소란을 피우는가. 그는 비서에게 턱짓하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저 여자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내보내. 비서가 경호원들에게 달려가 귓속말을 전했다. 경호원들이 여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 여자는 유령처럼 그들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다. 격렬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저 어깨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거구의 경호원들은 균형을 잃고 서로 부딪힐 뻔했다. 여자는 그 틈을 이용해 유유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웅성거리는 조문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곧장 단상 앞으로 향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렌즈를 돌렸다. 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의 가면을 잠시 잊었다. 당신 뭐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까지 들어와 감히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방해해. 그가 윽박질렀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1년 전의 윤혜운. 여자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박민혁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여자의 얼굴, 창백하고 한쪽 뺨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그 얼굴은 영정사진 속 윤혜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박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2다리가 후들거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말을 더듬었다. 네오는 어떻게 여자의 입가에 차갑고 비정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지옥 속에서 칼을 갈며 준비해온 한마디를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내뱉었다. 여보, 나 없이 장례식은 잘 치르고 있었네. 그녀는 박민혁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만 개의 플래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내가 유진그룹의 윤혜운이다. 내가 윤혜운이다. 그 한마디는 장례식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윤혜운의 귀환 선포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민혁이었다. 그는 짧은 경악에서 벗어나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을 즉시 일깨웠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경호원들 뭐해? 저 여자 끌어내. 저 여자는 가짜야. 누가 돈을 주고 보낸 사기꾼이라고 감히 신성한 장례식장에서 그는 그녀를 미치광이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잘 훈련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신속하게 들어와 윤혜운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절도 있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혜운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하운 대표님, 이제 그만 가시죠.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혜운은 더 이상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자신의 생존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 하나였고 이미 완벽하게 달성했다. 그녀는 박민혁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내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혜운은 새로운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박민혁은 분노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공포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1시간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강태호의 비서였던 김동현이 이제는 강지훈의 비서실장이 되어 혜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괜찮아요. 김 실장 계획대로 완벽했어요. 혜운은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1년의 시간을 회상했다. 1년 전 그날 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떠났던 요트 위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갑판 위에서 박민혁은 처음으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혜운아, 넌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내가 널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어. 난 네가 아니라 네 뒤에 유진그룹을 사랑한 거야. 그의 차가운 고백에 이어 그는 그녀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바다로 밀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차가운 만족감에 젖어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의 악마 같은 얼굴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요트에서 떨어져 나온 부표 조각을 붙잡았다. 며칠을 표류한 끝에 그녀를 발견한 것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던 늙은 어부였다. 그녀는 몇 달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어부는 그런 그녀를 딸처럼 돌봐주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비운의 상속녀 윤혜운 6개월의 수색 끝에 최종 사망 선고라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저 악마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슬픔은 곧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박민혁은 이미 유진그룹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힘에 맞설 수 있는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TK그룹의 총수 강지훈. 강지훈은 아버지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진짜 기업가였다. 해우는 어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몰래 섬을 빠져나와 강지훈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1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특유의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군. 윤 대표,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시작일 뿐입니다. 강 총수님, 해우는 그를 마주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박민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정황 증거들과 지난 1년간 그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내밀었다. 제가 유진그룹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총수님의 법무팀과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유진그룹이 무너지는 건 우리 TK그룹에게는 나쁠 게 없는 일인데 제가 유진을 되찾는다면 지금 유진그룹이 따낸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 TK그룹에 넘기겠습니다. 해운의 파격적인 제안에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TK그룹이 몇 년간 공들여 왔으나 바로 직전에 유진그룹에 빼앗긴 수권 사업이었다. 해운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사업가로서 그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과거 자신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윤 회장의 모습을 보았다. 여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민혁은 유진그룹을 맡기에는 그릇이 한참 모자란 인물이지. 윤 회장님의 유산을 되찾는 일에 우리 TK그룹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지. 이것은 정의 구현이자 아주 흥미로운 비즈니스가 될 테니 해우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윤혜운의 충격적인 귀환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반나절도 가지 못했다. 유진그룹의 막강한 언론 통제와 자본력 앞에 죽은 상속녀의 귀환이라는 기사는 고인이 된 아내를 향한 광적인 집착을 가진 정신 이상자의 해프닝으로 빠르게 둔갑했다. 박민혁은 돈으로 기자들의 입을 막고 의사들을 매수해 윤혜운을 사칭한 여자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냈다. 들었나 어제 그 여자 그냥 미친 여자였다더군. 쯧쯧. 박 대표만 불쌍하게 됐어. 아내를 잃은 슬픔도 클 텐데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 세상의 여론은 다시 그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혜운의 얼굴을 한 그 여자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이 성형수술을 한 사기꾼의 소행일 것이라 치부했다. 내가 직접 바다에 밀었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회를 구슬려 회장직에 오르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를 둘러싼 거대한 복수의 그물망이 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날 오후 박민혁은 유진건설의 핵심 프로젝트인 강남 스카이팰리스 주상복합 건설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란이야. 방금 대한 머티리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던 고강도 특수 시멘트 계약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한 머티리얼은 스카이팰리스의 핵심 자재 공급 업체였다. 그들의 시멘트가 없으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뭐라던가 위약금이 얼만지 몰라. 그게 우리 유진건설의 최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약금은 전액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재무 건전성, 품질 관리 모두 트집에 불과했다. 박민혁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 배신자 놈들 당장 소송 준비해.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급업체의 변심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면에 TK그룹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강지훈은 대한 머티리얼에게 유진건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장기 계약을 제시했고 현명한 사업가는 더 큰 이익을 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민혁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에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동해안 리조트 개발 사업의 담당자였다. 수화기 너머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국토부에서 특별 안전점검팀이 떴습니다. 온갖 서류를 다 뒤지더니 결국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혐의로 공사무기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정말 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루에.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2개가 동시에 멈춰 섰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경쟁사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TK그룹의 강지훈. 감히 그놈이 내 뒤를 친 건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장례식장의 그 여자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윤하우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이 진실을 볼 눈을 가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TK그룹의 비밀 회의실. 윤혜운과 강지훈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진그룹의 주가 하락과 내부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볼만하군. 강지훈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혜운은 아무 표정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해요. 박민혁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순간 제가 메인 디쉬를 선물해 줄 겁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막강한 자원과 정보력에 그녀의 날카로운 전략이 더해지자 그들의 공격은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강지훈은 옆에 앉은 여자를 새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1년 전 그가 기억하던 윤혜우는 똑똑하지만 마음이 여린 상속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더 강하고 더 냉철하며 더 위험해져 있었다. 다음 계획은 뭐지? 혜운이 스크린의 유진그룹의 이사회 멤버 명단을 띄웠다. 박민혁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정식 회장으로 추대될 겁니다.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유진그룹의 진짜 주인이 말이죠.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미소였다. 박민혁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그를 끌어내릴 계획.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민혁의 회장 추대를 위한 유진그룹의 임시이사회. 본사 3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혁은 상석 바로 아래에 앉아 곧 자신의 것이 될 회장석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소란은 그의 완벽한 언론 플레이와 자금력으로 잠재웠다고 믿었다. 오늘은 그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의 신복인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 윤성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윤혜운 전 대표님의 비극 이후 지난 1년간 박민혁 대표는 우리 유진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에 본 이사는 박민혁 대표를 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추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모든 것이 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투표 절차만 거치면 그는 명실상부한 유진그룹의 주인이 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앙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백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깊은 눈빛.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상속녀 윤혜운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TK그룹 법무팀의 수장인 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차에 서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박민혁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제는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조 변호사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회의 테이블 위에 법원 서류 한 부를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본 회의를 속행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윤하운님의 사망 선고 무효 판결문을 전달합니다. 제 의뢰인은 법적으로, 그리고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 명백히 살아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언에 이어 윤혜운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곧장 회장석으로 걸어가 그 옆에 섰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이사들을 마치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을 훑어보듯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회사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돌아왔으니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을 차린 박민혁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윤하운, 당신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아니, 당신이 진짜 윤혜운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1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냐? 증거. 혜운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했고 조 변호사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박민혁의 경영 실적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였다. 박민혁 씨의 탁월한 경영 아래 우리 유진그룹의 주가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핵심 R&D 프로젝트 3개는 중단되었고
그 기술은 고스란히 경쟁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작년 3분기 흑자를 내던 자회사 유진 로지스를 의문의 신생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셨더군요. 해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교롭게도 그 신생기업의 대표는 당신의 사촌 동생이던데 이건 배임 아닌가요? 박민혁 전 대표님. 그녀의 모든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로 뒷받침되었다. 그녀는 박민혁이 지난 1년간 저질러온 경영상의 실책과 비리들을 하나하나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아버지를 따랐던 원로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혁의 감성적인 연기에 속아 회사가 조금씩 망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사회는 눈에 띄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민혁은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함이야. 저 여자는 TK그룹의 꼭두각시야 강지훈과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라고. 저 여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도 그를 거들며 회의실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운은 더 이상 그와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압도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꼭두각시 아니, 나는 이 자리의 유일한 주인이다. 그녀는 박민혁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집에 들어온 쓰레기를 치우러 온 것뿐이야. 오늘 이사회는 이걸로 끝내겠어요. 박민혁 씨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소집하도록 하죠.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조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여왕과도 같았다. 회의실에는 분열된 이사들과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박민혁만이 남겨졌다. 기업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이사회에서의 성공적인 귀환은 윤하윤에게 잠시나마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던 원로 이사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박민혁의 입지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특별감사팀이 꾸려져 지난 1년간의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집행 내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하윤과 강지훈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민혁은 교활한 뱀과도 같았다. 경영상의 실책이나 배임 혐의만으로는 기껏해야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정도에 그칠 뿐. 그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 즉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분명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아무리 교활한 쥐라도 치즈를 훔칠 때는 부스러기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비밀 전략실. 해운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배 구조도를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무, 법인, 세종의 에이스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해운에게 붙여주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유진그룹과 박민혁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왔다. 차갑습니다. 팀의 리더인 오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희미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박민혁은 지난 1년간 최소 5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방식은 아주 고전적이지만 교묘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컨설팅 계약, 부풀려진 자재구매 계약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금을 유령 회사로 이전시킨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홍콩과 스위스의 차명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마치 더러운 하수처럼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다. 박민혁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 연기하며 뒤로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유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는 건 문제없겠군. 강지훈이 말했지만 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모든 책임을 아레스아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돈의 흐름과 1년 전 그날을 연결할 고리예요. 해운의 시선은 자금 흐름도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다른 거래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액의 자금이 단 한 번에 이체된 기록이었다. 이 거래 이상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모두가 주목했다. 약 5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마린테크라는 생소한 법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마린테크. 오 변호사가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했다. 선박 수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작은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영업 활동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대표는 차진수라는 인물이고 그때 해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그 이체 날짜가 언제죠? 1년 전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퍼즐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고 전날 거액의 돈이 선박 관련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강지훈이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우리 정보팀을 동원해서 차진수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현재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해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차진수라는 낯선 이름을 응시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복수의 핵심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박민혁이 남긴 유일한 부스러기. 그가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고용한 미스터리한 공범의 그림자.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를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가진수. 해우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눈에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냉철한 전략가의 섬광이 번뜩였다. 당신이 내 복수의 마지막 열쇠가 되겠구나. TK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차진수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가 윤해운과 강지훈의 앞에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차진수, 58세, 전직 베테랑 요트 선장이자 해양구조 전문가. 하지만 3년 전 불법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때문에 선장 면허까지 박탈당한 채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이었다. 그런데 1년 전 사고 바로 직전에 그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보고를 하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분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은 현재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에서 거주하며 아들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 출처는 스위스 은행의 익명 계좌입니다. 박민혁이 빼돌린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바로 그곳이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민혁은 빚에 허덕이던 차진수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그의 가족을 해외로 도피시켜주는 대가로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킨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해운의 심장을 멎게 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차진수는 1년 전 대표님이 타셨던 바로 그 요트,
세레나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순간 혜운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당일 갑판에서 박민혁과 실랑이를 벌릴 때 멀리서 자신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던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차진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목격자이자 박민혁의 범죄를 완성시킨 핵심 공범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지? 강지훈이 물었다. 현재 인천항 근처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에 은둔하며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혁이 입막음을 위해 그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 혜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그날 밤 혜운과 강지훈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한 채 차진수가 숨어있는 오피스텔을 찾았다. 낡은 복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강지훈의 경호원이 특수장비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술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원룸안. 차진수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들의 모습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당신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윤혜운의 얼굴을 보고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마치 진짜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랜만이네요. 선장님. 혜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은 죽었잖아. 당신 덕분에 죽을 뻔했죠. 혜운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차진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혁에게 얼마를 받았죠? 당신의 양심과 내 목숨을 맞바꾼 돈이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차진수는 발악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운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김 실장은 태블릿 PC를 켜 그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나왔다. 밴쿠버의 한 공원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카메라가 줌아웃되자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무슨... 차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한 바위처럼 차진수를 짓눌렀다. 박민혁이 당신 가족을 지켜줄 것 같나?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 당신이 입을 열 것을 대비해. 이미 당신 가족 곁에 사람을 붙여놨더군. 당신이 배신하는 순간 캐나다에 있는 당신의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현실이었다. 차진수는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박민혁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운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넘겨요. 내가 가진 것 알고 있어요. 당신 같은 베테랑이 아무런 보험도 없이 이런 위험한 거래를 했을 리 없죠. 분명 박민혁과의 대화를 녹음했거나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숨겨놨을 겁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혜운의 날카로운 추리에 차진수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바닥에 헐거운 마루판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방수팩에 쌓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 있어. 그놈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이요. 김 실장이 녹음기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겉,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민혁, 그리고 차진수의 목소리였다. 선장님, 내일 밤입니다. 파도가 가장 거세지는 시간. 아시죠? 갑판으로 유인하는 건 제가 할 테니 선장님은 그저 엔진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됩니다. 실족 사고로 위장하는 겁니다. 돈은 약속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 평생 먹고 살게 해드릴 테니 그것은 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것을 들은 해운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차진수로부터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순간 강지우는 즉시 검찰에 연락을 취하려 했다. 이 정도 증거면 박민혁을 당장 구속하고도 남아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그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윤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먼 곳, 더 완벽한 복수를 그리고 있었다. 아니요, 강 총수님, 이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인데 뭐가 더 필요하지? 혜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혁은 교활한 인간이에요. 그는 분명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다거나 혹은 차진수의 협박에 의한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하겠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략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마지막 장의 악보가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그를 무대 위로 끌어내야 해요.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도록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와 함께 그가 가장 오만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강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얼마나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박민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함정이었다. 좋아, 당신의 무대에 우리 TK그룹이 기꺼이 투자하도록 하지. 며칠 후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윤혜운이 이사회에 등장한 이후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었다. 특별감사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원로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차진수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그의 감시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여자, 윤혜운이 먼저 손을 쓴 건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만약 차진수가 입을 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바로 그때 그가 유진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유일한 신복 김 이사로부터 비밀 메시지가 도착했다. 긴급 윤하운 측 차진수 확보한 듯 그의 증언 녹음 파일 원본을 윤성준 전 회장님의 옛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정보 입수. 내일 밤 검찰에 제출할 계획. 메시지를 읽는 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녹음 파일 원본근은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미친 듯이 쓸어버렸다.
진정해야 해. 아직 시간은 있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검찰에 넘어가기 전, 내일 밤까지, 그 전에 그 증거를 없애야만 한다. 하지만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제 회사 안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겼다가 실수가 생기거나 혹은 그놈이 배신하고 녹음 파일을 가로챈다면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오만함이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회장 사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오직 윤성준 회장과 윤하운,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편 TK그룹의 전략실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민혁에게 흘러들어간 정보는 물론 혜운과 지훈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미끼였다. 그들은 김 이사가 박민혁의 첩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설치한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다. 윤성준 회장님의 옛 사무실. 모든 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차진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 녹음기를 넣어두었습니다. 박민혁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실시간으로 녹화되어 저희 서버로 전송될 겁니다. 윤혜우는 자신의 옛 사무실이 비치고 있는 CCTV 화면을 묵묵히 응시했다. 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이 이제는 원수를 처단할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그가 미끼를 물까요? 옆에 있던 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의 오만함과 편집증이 그를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테니까요.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빌딩 주변에는 강지훈의 경호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복 경찰들이 조용히 배치되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덫에 걸려들 어리석은 쥐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불이 꺼진 유진그룹의 본사 빌딩. 박민혁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최고 등급 마스터키라면 심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침내 30층 회장 비서실 구역에 도착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굳게 닫힌 윤성준 회장의 옛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이곳은 윤 회장이 돌아가신 후 혜운의 뜻에 따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혜운은 늘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박민혁에게는 자신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섬뜩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곧장 사무실 안쪽에 걸려있는 윤성준 회장의 거대한 초상화로 다가갔다. 그는 그림의 액자 모서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누르고 비틀었다. 육중한 그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발 여기에 있어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 금고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류 뭉치들, 아버지의 유품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끝에 작고 차가운 물체가 닿았다. 검은색 소형 녹음기,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박민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안도감과 희열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찾았다.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담긴 이 저주받은 물건을 마침내 손에 넣었다. 이제 이것만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난다. 윤혜운도, 강지훈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윤하운, 그는 거의 울부짖으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아 버리려 했다. 바로 그가 녹음기를 든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칼칵,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그의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지옥의 사자들이 서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 윤혜운과 강지훈이 서 있었다. 혜운은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강지훈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검찰의 문장이 새겨진 재킷을 입은 수사관들이 카메라를 든 채 이 모든 광경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손에 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사무실 천장의 구석구석, 자신을 향해 깜빡이는 여러 개의 빨간 불빛들을 발견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제 발로 자신의 범죄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이곳까지 걸어 들어온 것이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승리감은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출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문에 닿기도 전에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비참하게 내팽개쳐졌다. 윤혜운이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치는,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손에서 떨어진 가짜 녹음기를 주워 들었다. 이걸 찾고 있었나? 그녀는 녹음기를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고작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라고 생각했다니. 당신은 끝까지 어리석군. 박민혁,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조이는 순간 박민혁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자유. 모든 것이 하룻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박민혁 씨, 불법 건조물 침입 및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해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민혁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귀환과 복수, 그리고 라이벌 그룹과의 암투까지 모든 요소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증인석에는 윤혜운과 강지훈이, 피고인석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박민혁이 앉아 있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공허함과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검찰의 일방적인 공세로 진행되었다.
윤혜운과 강지훈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첫 번째 증거는 유진그룹 특별 감사팀이 작성한 회계 보고서였다. 박민혁이 지난 1년간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실체와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스크린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범죄 동기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증인으로 출석한 차진수 선장의 증언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눈물로 참회하며 박민혁이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고 아내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악맥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재생되었다. 검사가 법정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차진수가 몰래 녹음했던 통화 내용을 재생했다. 선장님, 내일 밤입니다. 파도가 가장 거세지는 시간. 아시죠? 실족 사고로 위장하는 겁니다. 박민혁의 냉정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민혁은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박민혁이 윤성준 회장의 사무실에 잠입해 증거를 인멸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CCTV 영상을 재생했다.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그의 파렴치한 모습은 그의 마지막 남은 동정론마저 완전히 잠재워 버렸다. 박민혁 측의 최고가 변호인다는 모든 증거가 TK그룹의 함정 수사이며 기업 사냥을 위한 조작이라고 필사적으로 주장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압도적인 물증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민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를 기만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본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무자비하게 담아냈다. 윤혜운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허무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복수였다. 며칠 후 유진그룹의 임시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윤혜운은 유진그룹의 회장으로 공식 복귀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회장 집무실로 돌아왔다. 박민혁이 체포되던 바로 그 비극의 장소.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사랑했고 자신이 지켜낸 도시이자 자신의 왕국이었다. 1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왕국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박민혁이라는 암초가 사라진 유진그룹은 윤혜운이라는 유능한 선장을 다시 만나 순항을 시작했다. 그녀가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그룹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박민혁 시절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자유로운 소통과 혁신을 장려하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윤하우는 과감한 리더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유진그룹은 잃어버렸던 1년의 시간을 만회하듯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사회적 책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성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박민혁과 같은 기업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발판으로 만든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회장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TK그룹의 강지훈 총수였다. 요즘 유진그룹 때문에 우리 TK가 아주 골치 아파. 윤 회장, 너무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야. 강지훈이 농담 섞인 불평을 하자 해운은 활짝 웃으며 응수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라고 해주시죠. 강 총수님, 그리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해야죠. 그녀가 약속했던 청담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그녀가 회장으로 복귀한 직후 TK그룹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변경되었다. 두 그룹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당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강지훈은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칭찬에 해운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강지훈이 돌아간 후 해운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요트 위에서 절망에 빠졌던 순진한 상속녀, 외딴 섬에서 칼을 갈던 생존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모두를 경악시켰던 복수의 화신. 그 모든 것이 자신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에서 몸을 돌려 마치 카메라 너머의 우리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청자들을 향해 말을 건네는 듯했다. 누구에게나 내면에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 할 때도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당신의 겉모습, 당신의 성별, 당신의 배경을 보며 멋대로 판단할 겁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과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어둠을 견뎌내고 다시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는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저의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이다가 되었습니까? 만약 저의 통쾌한 심판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